원초. 시작도 끝도 시간조차도 의미가 없었다.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끝없는 공허와 적막. 무한하고 경이로운 무의 계곡 앞에서는 유한한 모든 것의 탄생은 그저 반짝이며 피고 질 뿐. 빛조차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어둠은 단 하나의 의미이자 근원이었고, 고요함은 어둠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거대한 생명의 꽃, 은하. 심연에서 피어오른 작은 불씨 하나가 크고 작은 빛의 조각을 흩뿌리며 다채로운 빛깔의 생명을 품고 꿈틀대기 시작했다. 또다시 피고 지기 위한 준비를 하며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빛을 품은 생명은 끊임없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마침내는 기나긴 암흑의 바닷속에서 거대한 꽃으로 찬란하게 피어났다. 그리고 그 생명의 꽃가루는 어둠의 심층 곳곳으로 퍼져나가 수없이 많은 은하를 싹 틔우며 광활한 원초의 우주는 마침내 빛의 번영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 속에 이제 막 생의 마지막 숨을 토해낸 초신성이 폭발의 잔광을 은하 전역으로 흩날렸다. 그 빛의 파동은 은하를 감싸고 있던 암흑의 결을 밀어내며 자연스레 은하 중심부를 향해 수렴했다. 그리고 그 빛의 흐름을 따라 서서히 은하의 심장부로 끌려 들어갔다. 수조 개의 항성과 가스구름이 원형의 궤적을 그리며 도는 중심부. 어둠보다 더 깊고 빛보다 더 강한 은하의 핵이 조용히 맥동하고 있었다. 별빛의 대양이 물결처럼 출렁이는 나선팔의 끝자락. 푸른 숨결이 퍼져나오는 거대한 행성 하나가 마침내 어둠의 심층을 가르며 선명한 형태를 드러냈다. 태초의 어머니, 수르나르 행성. 대지의 깊은 층에서 푸른빛 한 줄기가 솟구쳤다. 그 빛은 표면의 바다를 가르며 저 수르나르족의 형체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바다의 색을 닮은 반투명한 살결을 지녔고 피부 아래에는 은하계처럼 여러 갈래의 찬란한 빛이 결을 이루며 흐르고 있었다. 두 개의 다리와 길고 유연한 꼬리가 나 있었으며 눈동자 속에는 푸른빛의 심층이 겹겹이 비쳐 수르나르 행성 자체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행성 곳곳에는 수천 년에 걸쳐 장엄하게 자란 성령의 나무들이 빛과 생명의 숲을 이루고 있었다. 나무는 고체와 빛의 경계처럼 보였고 결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청음이 울려 퍼졌다. 수르나르족은 성령의 나무 열매를 채취해 그 정수를 성령의 핵으로 응축시킨 뒤 문명의 씨앗을 만들 재료로 삼았다. 그리고 행성의 특정 지점, 공간의 결이 가장 크게 숨쉬는 곳에서 짧은 파동 하나로 균열을 열었다. 그 균열이 곧 웜홀이었다. 문명의 씨앗은 결이 이어진 웜홀을 타고 빛의 형태로 흩어지며 새로운 행성들에 심어졌다. 웜홀 안은 은하계의 경계가 겹겹이 맞물려 멀고도 가까운, 가깝지만 닿지 않는 끝없이 이어진 형태들의 향연이었다. 그 가운데 심어진 좌표만이 단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금빛 태양의 아리세온. 첫 번째 씨앗이 도착한 이곳, 아리세온. 행성의 표면 아래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왔다. 이윽고 금빛 광채가 유리결처럼 갈라지며 퍼져나갔고 그 틈 사이에서 형태를 찾기 시작한 존재들이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종족은 아스테리아였다. 그들의 피부는 내부의 빛을 담은 투명한 유리질 같았고 눈동자 없이 직선으로 흘러가는 광채가 잔상을 그렸다. 몸속에서는 열과 광채가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했다. 아스테리아가 내뿜는 에너지는 행성 하나의 균형을 넘어 곧 은하계 전체의 온도를 조율하는 첫 질서가 되었다. 그들이 방출한 온기의 파편, 루멘이 한 곳으로 모여들며 별의 숨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스테리아는 그 따스한 파편들을 엮어 행성의 크기와 거리, 밝기를 조절하는 빛의 구조물로 형상화했다. 이것은 첫 번째 태양, 금빛의 세오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은빛 태양의 실베라. 두 번째 씨앗이 실베라에 내려앉자 행성의 표면은 은빛 물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파동의 결이 갈라지며 퍼져나갔고 그 속에서 하나의 존재가 천천히 형태를 갖추었다.
그렇게 탄생한 세 번째 종족은 루네리아였다. 그들의 몸은 은빛으로 일렁이는 파동의 실루엣이었고 눈동자에는 잔잔한 초승달 모양의 진동이 새겨져 있었으며 등 뒤에 크게 펼쳐진 날개는 오직 그들이 하늘로 오를 때에만 은빛의 물결처럼 형상화되었다. 이곳의 문명은 신비로웠다. 표면은 은빛과 보랏빛 그리고 푸른빛이 섞여 흐르지만 액체도 고체도 아닌 말랑한 금속 같았다. 발이 닿는 자리마다 파동이 부드럽게 번져나가며 빛과 모양이 끊임없이 변했다. 은빛의 대기는 고요하게 넘실거렸고 행성 전체는 부드러운 곡선의 실루엣으로 이어져 있었다. 실베라는 환상과 고요가 공존하는 은빛의 세계였다. 에너지의 시초인 루네리아는 자신들의 파동을 모아 금색의 태양, 세오라의 빛을 조율하는 은빛의 구조물을 형상화했다. 이것은 두 번째 태양, 은빛의 달리온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문명으로 가득 찬 은하. 태초의 세 개의 행성을 중심으로 수많은 행성에서 각기 다른 종족과 문명들이 번성했다. 전쟁도, 기근도, 지배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은하에서 모든 존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초월인이 되는 것. 그것은 문명 전체의 목표이자 존재 의미 그 자체였다. 그러나 수많은 문명이 피어난 이 거대한 은하에는 변화와 흐름을 조율하며 균형을 유지할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 중심에 세워진 행성, 리오넬. 초월지수 80%를 넘어선 존재들만이 자격을 인정받아 리오넬로 모였고 은하계의 모든 행성과 문명은 리오넬의 조율 아래 조화롭게 흐르고 있었다. 리오넬 중심부 카이셀 의회장. 수십 개의 빛의 줄기가 원을 이루며 빛의 광장 한복판에 내려와 멈췄다. 이내 광장 중심에서부터 빛이 펼쳐지며 순식간에 의회장의 구조가 형상화되었다. 각 빛의 줄기마다 초월지수 90% 이상의 의원들이 모습을 갖추었고 그 둘레에는 초월지수 86에서 89%의 연구원, 초월지수 80에서 85%의 엔지니어들이 차례로 배치되며 회의장은 황금빛과 은빛의 계층으로 채워졌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한 나이언, 리오넬의 구성원을 일컫는 명칭. 의 머리 위에 금빛 인장이 떠올랐다. 그는 최고위원장이자 유일한 초월지수 94%의 초월인 라크시온이었다. 그의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파동이 의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구 프로그램의 붕괴가 다시 임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리셋은 재부팅이 아닌 소멸로 상정합니다. 나이언들은 각자 의견을 교환해 주십시오. 라크시온 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의회가 개회되었다. 나이언 프라일, 초월지수 88% 연구원입니다. 두 번의 초기화 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의회장 중앙에 광학 홀로그램이 펼쳐졌다. 첫 번째 리셋 프로토콜입니다. 네안데르탈의 인간들은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통제와 지배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문명 전체가 핵전쟁으로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전 지면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인간 개체들의 형태는 심각하게 일그러지고 변형되었습니다. 동식물들 역시 급격한 거대화를 겪어 프로그램의 생태 알고리즘은 붕괴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해당 단계에서 리셋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원시인이라 불리는 존재들은 당시 피폭된 인간들의 잔존 형태이며 지구인들이 공룡으로 분류하는 거대 생물들은 동식물 변이의 잔재입니다. 시스템에 빙하기 알고리즘을 삽입하여 방사능 잔존 데이터를 전부 소거한 후 프로그램을 재가동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네안데르탈 교화에 투입된 영적 조각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벨라무스. 초월지수 91% 의원의 파동이 전해졌다. 프라일이 답했다. 육체가 없는 영적 조각들은 1차 프로젝트 네안데르탈의 중심부, 핵이라 불리는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영적 조각들은 리셋이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화되어 그 핵에 임시 보관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셋 프로토콜입니다. 초기 단계였던 네안데르탈을 에덴으로 재구성한 뒤 인간을 남녀로 구분해 남자를 아담, 여자를 이브라 이름지어 동시에 생성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실패를 반영해 엔지니어들이 직접 개입하여 관리 체계를 처음부터 함께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곧 새로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인간들이 엔지니어의 개입을 신격화했고 그 힘을 탐욕과 지배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량 학살과 전쟁 역시 신이 허용한 권한이라고 오해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 결과 일부 개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류가 지속적인 고통에 노출되었고 에덴 또한 리셋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노아라는 NPC를 생성해 프로그램 명령어를 삽입했고 동식물 시스템 보존을 위한 방주 모듈에 데이터를 저장한 뒤 인류 알고리즘을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리셋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프로젝트는 어떤 오류로 인해 파멸 직전까지 오게 되었죠? 의원 세피라온, 초월지수 93%의 파동이었다. 나이언 엘니아, 초월지수 86% 연구원입니다. 현재 분석 결과 1차와 2차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던 오류들이 영적 조각들에 그대로 학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로토콜에서는 개인 단위의 충돌을 넘어 부족과 국가 단위의 전쟁으로 확장되었고 종교적 집단의 이익을 위한 학살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1차 프로토콜과 동일하게 핵기술이 개발된 상태이며 과거 학습의 영향으로 즉각적인 자멸은 일어나지 않겠으나 전 세계를 단일하게 통솔하려는 세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진들은 3차 프로젝트 역시 실패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된 모든 영적 조각의 소멸 처리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결론입니다. 라크시온의 파동이 의회장에 잔잔히 확산되었다. 현재 투입된 영적 조각들은 이미 1차와 2차 프로토콜에서 발생한 오류를 학습한 상태입니다. 교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새로 투입되는 영들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자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의 리셋을 거치는 동안 지구, 에덴으로 들어가는 영들의 수보다 교화를 완료하고 이곳으로 돌아오는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교화의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단 0.1% 두뇌에서 발생하는 선한 에너지를 스스로 증폭시킬 수 있는 존재, 그들만이 교화를 마치고 리오넬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번의 환생을 반복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영적 조각들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크시온의 논리와 연구진들의 보고가 끝나자 의회에 자리한 나이언들은 각자 동의의 파동을 조용히 발현하고 있었다. 인류를 사랑한 아리온. 그러나 엔지니어 섹터에 있던 한 나이언의 머리 위로는 부정의 파동이 선명히 떠올랐다. 나이언 아리온, 초월지수 85% 엔지니어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만약 지금의 지구를 소멸 리셋으로 규정한다면 현재 교화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영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수없이 많은 선한 영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라크시온은 표정의 변화 없이 낮은 파동을 흘려보냈다. 그들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측 불가능한 변수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리온의 머리 위에서 파동의 색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능력 99.9%를 상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봉인하신 것입니까? 라크시온의 파동이 흔들림 없이 응답했다. 아리온이여, 그들의 초월 능력의 99.9%는 이미 리오넬에 보존된 본체에 남아 있습니다. 교화 시스템으로 투입된 것은 단 0.1%의 영적 조각뿐이지요. 원초 시점에서 분리된 그 조각은 스스로 선한 능력을 확장할 때에만 본체 전체를 교화할 수 있습니다. 그 0.1%는 미약해 보이지만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는 본체 이상의 폭발적 힘을 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단 0.1%만 교화해도 그 영은 다시 초월자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온은 깊이 생각했다. 0.1%. 그 조각만이라면 내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크시온이 아리온의 생각을 투영해 질문했다. 아리온, 인간을 사랑하는 그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리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의회장 전체에 수많은 나이언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리온은 의회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분명히 말했다. 나이언 아리온, 초월 능력을 전부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리온의 흔들림 없는 의지에 의회의 모든 나이언들의 머리 위로 녹색 파동이 떠올랐다. 동의의 파동이었다. 라크시온은 마음을 읽어내듯 한참 동안 아리온의 파동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공명했다. 아리온, 그대의 파동은 숭고하며 아름다운 희생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의회 전원의 동의가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를 그대에게 맡기겠습니다. 라크시온의 인장이 더욱 강한 금빛을 띠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한층 더 무거웠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구로는 초월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힘은 미약한 영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초월 능력 99.9% 그리고 초월자로서의 기억 전부를 이곳 리오넬에 남기고 가야 합니다. 빛의 광장이 잠시 일렁였다. 라크시온의 공명은 이어졌다. 만약 그대가 지구에서의 삶을 아무런 능력 발현 없이 온전히 마무리하고 돌아온다면 이번 리셋은 소멸이 아니라 지구 환경의 리셋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명은 한층 낮고 깊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대의 초월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봉인된 상태라 해도 0.1%의 힘이 스스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회장은 정적에 잠겼다. 능력의 발현은 그대 스스로도 인류의 소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때일 것입니다. 라크시온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 단호히 선언했다. 기억과 능력은 결국 그대에게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초월자로 각성하는 순간 인류 소멸 프로젝트는 그대의 손에서 완료될 것입니다. 아리오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소멸이 관철되는 순간 인류에게는 단 한 줄기의 선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인류와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다. 나이언 아리온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류에게로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들에게로. 빛, 도, 빛날, 윤. 뭐야? 무슨 소리지?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요동치고 있었다. 손에 닿는 어떤 것이든 붙잡으려 바둥거렸지만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다. 내 손... 잠깐, 언제부터 이랬던 거지? 손뿐만이 아니었다. 내 몸 전체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거대한 압력이 머리를 짓눌렀다. 몸이 비틀어지는 듯했다. 아니, 비틀어지고 있었다. 이 초라한 육체로는 도저히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끝인가? 이곳. 주변이 온통 축축하고 기분 나쁘게 미끌거렸다. 순간 무언가가 내 두 다리를 잡아챘다. 안 돼. 끌려가면 정말 끝장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안전한 구역이 있을 거야. 결국 세상은 닫혀버렸고 나는 눈 깜짝할 새 중력의 세계로 떨어져 내려왔다. 강렬한 빛이 눈꺼풀을 찢고 들어왔다. 온몸이 시리도록 차가웠고 귓속을 마구 찔러대는 소음들과 온갖 역한 냄새들에 나의 모든 감각은 고통 속에 난도질당했다. 통제불능 상태, 중력의 영역이란 생지옥 그 자체였다. 잘못 생각했어. 내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어.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질렀다. 아기 울음소리 좋습니다. 폐도 잘 펴졌고 호흡 맥박 안정적입니다. 산모분 혈압도 돌아왔어요. 응? 잠깐. 이 굴욕적인 소리. 설마 내 입에서 난 건가? 이 특이한 파동. 이곳의 언어 체계? 너무 조악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몸이 누군가에게 들어올려졌다. 그리고는 또 다른 어떤 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나서 반가워. 도윤아, 내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나는 이 세계에 도착했다. 인간의 자국문을 통과해 이들의 세상으로 쏟아져 나온 초월지수 85%, 고도화된 문명, 리오넬이 낳은 빛의 존재, 초월자 아리온.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였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의 나는 비루한 육신에 갇힌 전 초월자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불려질 이름이 생겼다. 빛의 아이, 한도윤. 빛도 빛날 윤. 미개한 지능의 인간 두뇌에서 나온 것 치고는 제법 마음에 드는 이름이다. 이곳의 규칙은 단순하다. 아빠와 엄마라는 존재에 의해 태어나고 길러진다. 부모를 선택한 기억은 없지만 지구 적응용 튜토리얼 치고는 생각보다 매우 최적화된 인간들이었다. 시간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다른 차원의 감각들이 하나둘 잊혀져 갔다. 초월자 아리온의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지우듯 평온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어느덧 인간의 시간으로 4년의 적응 기간이 지난 뒤 나의 모든 기억은 100% 완전히 봉인되었다. 이제 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이,
한도윤으로 이곳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해 운명의 아이, 소중한 내 동생 도희가 태어났다. 도윤과 도희. 1학년 2반 학생들은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선생님의 외침과 함께 운동장은 더욱 시끌벅적해졌다.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함성 소리와 어수선한 안내 목소리에 도희는 움찔하며 반응했지만 울지도 산만해하지도 않았다. 아빠 품에 안겨 얼굴을 빼꼼 내민 채 동그란 눈을 하고는 도윤의 동선만을 집요하게 쫓았다. 미연은 아이의 미간 사이 잡혀있는 하찮은 주름이 마냥 우습고 사랑스럽기만 했다. 코트 주머니 안에서 핫팩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꺼냈다. 그리곤 양손, 엄지를 들어 눈썹 앞머리에 대고 살짝 당겨주었다. 장난 가득한 눈으로 아이의 눈을 마주치려 했었지만 도희는 엄마에게조차 시선을 주지 않았다. 오빠가 어디 가는지 우리도 따라가 볼까? 부모들이 눌러대는 카메라 셔터 소리.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이들의 출석을 체크하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 길고 지루한 교장 선생님의 축하 말씀. 분주하고 싱숭생숭했지만 아이들의 입학식은 설레이고 활기찼다. 그런 가운데 도희의 차분한 집중력은 여전히 오빠 도윤에게로 향했다. 오빠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듯 묘한 표정을 지으며 도윤이 쳐다보는 곳으로 도희의 시선도 함께 옮겨갔다. 3살의 여느 아이들과 달리 도희는 차분하고 조용했다.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신비로움이 있는 아이였다. 고요한 눈빛을 바라볼 때면 마음을 읽히고 있는 듯 했으며 말수도 별로 없었지만 말과 행동에 신중하려 노력하는 듯 보였다. 도윤은 그런 동생을 항상 시야에 담아두고 유난히도 살뜰하게 챙겼다. 습관일까? 자연스레 도희가 있는 곳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도희는 오빠와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눈에 어려있던 긴장이 풀리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토요일 오후 집안은 햇빛으로 가득했고 주말의 여유가 그 빛을 따라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도윤은 포근한 카페트가 깔린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그림책을 읽다가 동생을 살짝 올려다보았다. 도희는 소파 위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진지한 얼굴로 뽀로로에 집중하고 있었다. 도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잠시 후 소파에서 내려와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들고 오빠에게 다가가 앉았다. 오빠, 도희 그림 그리고 싶어? 도윤이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2번 탁탁 치자 도희는 도윤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오빠를 따라서 같은 자세로 엎드려 누웠다. 오늘은 뭘 그릴래?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펴주며 도윤이 다정하게 물었다. 도희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작은 입을 꼭 다물며 진지한 표정으로 크레파스를 골라 집었다. 머리띠를 하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와 그보다 조금 더 큰 남자아이가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렸다. 아마도 도희와 도윤을 그려놓은 듯 했다. 오빠랑 도희네? 너무 잘 그렸다. 도희는 오빠 얼굴을 올려다보고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이내 금색 크레파스를 다시 골라쥐고 도윤과 도희 그림 머리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색을 채웠다. 태양이야? 도윤의 말에 반응조차 하지 않고 이번엔 은색 크레파스를 집어 금색 동그라미 옆에 은색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다. 그리고는 다 그려진 그림을 도윤에게 밀어 보여주었다. 햇빛 2개 예뻐? 응, 예쁘다. 태양이랑 달인 것 같아. 문득 동시에 떠있는 2개 태양의 형상화된 장면이 머릿속에 스쳤다. 곧이어 신비롭고 투명한 도시 풍경이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오다 사라졌다. 이거 뭐지? 기억과도 같은 생생함에 잠시 생각을 멈췄다가 도희의 얼굴을 바라봤다. 도희는 고요한 눈빛으로 입술 끝엔 옅은 미소를 지닌 채 도윤에게로 시선이 멈춰 있었다. 도윤은 그림에 대해 묻기보다는 무언가 익숙하고 묘한 감정의 중심으로 생각을 가져갔다. 2개의 태양. 도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도희의 그림이 눈앞에 있는 듯 잔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림을 보던 중 잠시 떠올랐다 사라진 형상은 너무 아름답고 신비했다. 그 익숙한 듯한 느낌마저 좋았다.
하지만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리려 해도 떠오르지 않는 건 정말 이상했다. 어딘가에서 본 그림이거나 영화 속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다. 눈앞이 차츰 밝아지며 자연스레 눈이 떠졌다. 어마어마한 광량이었다. 그런데도 눈부심이 전혀 없이 부드럽고 편안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잠들기 전에 보았던 우리 집, 내 침대가 아닌 건 분명했다. 낯설지만 익숙하고 이상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곳은 빛으로 번져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광장 한복판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금은빛의 태양이 하늘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에 각자 자리하고 있었고, 두 개의 태양이 뿜어내는 엄청난 빛이 주변의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었다. 눈으로 목격한 두 개의 금, 은 태양은 매우 가깝게 느껴졌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아름다웠다. 순간 더욱 신기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영상으로 펼쳐졌다. 황금의 길, 그 위로 떠다니는 빛의 문양들, 높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건축물들, 여러 색이 절묘하게 흘러가는 빛의 시로라기들, 순수함으로 가득한 황홀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오감의 전율이 발끝에서 온몸으로 퍼졌다. 머리와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생각과 감정들이 비워지며 아무것도 아닌 채로 편안함만이 차올랐다. 그때 낯설고도 익숙한 어떤 이의 목소리가 몸 전체를 울렸다. 아리온, 기다리고 있을게. 누구세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생각처럼 퍼져나갔다. 곧 만나게 될 거야. 잔잔한 어둠이 내려오더니 이내 칠흑처럼 깜깜해졌다. 누구? 도윤이 외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잠들어 있던 건 내 방 내 침대 위. 주위는 조용했고 창밖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꿈이야?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했다. 그렇다고 현실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때 문틈 아래로 작은 그림자가 스르륵 지나갔다. 문이 살짝 열리고 도희가 얼굴을 내밀었다. 오빠. 목소리는 작고 졸렸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도희도 꿈을 꾼 걸까? 말도 안 되지. 같은 꿈을 꿨을 리가 없잖아. 도윤은 도희를 다시 재운 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생생한 꿈의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조용히 흘러간 시간. 일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하게 흐르고 있었다. 도희는 어느새 훌쩍 자라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도윤은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 중이었다. 평범한 흐름 속에서도 도윤이 4살 때 겪었던 그 이상한 꿈은 잊히지 않았다. 감각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설명할 길 없는 현상은 결국 어린 시절의 신기한 기억으로 묻어두었다. 도희는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차분했고 자라면서는 더욱 어른스러워졌다. 예쁘게 자란 탓에 아이돌 기획사에서 종종 연락이 오곤 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듯한 고요한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이를 담고 있었다. 남매는 여전히 가까웠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였다. 강현은 명망 있는 사업가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미연은 온화하고 현명한 아내이자 엄마였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소유물처럼 대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늘 곁에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도윤의 가족은 행복했고 든든했으며 소중했다. 앞으로 맞닥뜨릴 세상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었다. 도희야, 우리 딸 엄마랑 시장 가자. 학교에서 돌아와 이제 막 샤워를 마친 도희는 젖은 머리만 말린 뒤 함께 시장에 가겠다고 답했다. 미연은 콧노래를 부르며 가볍게 머리를 손질하고 단정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도희와의 데이트 준비를 마쳤다. 내가 딸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엄만 정말 미인이야. 도희는 그윽한 눈매에 웃음을 머금고 현관으로 향하는 미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엄마라서가 아니고 우리 딸보다 예쁜 사람 못 봤어. 둘은 얼굴을 바라보며 한바탕 웃고는 팔짱을 끼고 산책하듯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니 즐길 거리가 한눈에 쫙 들어왔다. 이들은 장도 보고 쇼핑도 하고 간식도 먹을 생각에 잔뜩 신이 나 있었다. 첫 번째 타깃은 가족 모두의 최애 간식, 호떡집이었다.
서로 팔짱을 낀 채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던 중 골목 초입 모퉁이에 놓인 커다란 박스 옆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도희야, 저기 꼬마애. 엄마 잃어버린 걸까? 엄마, 가보자. 길 잃었으면 찾아줘야지. 날씨도 추운데 저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 추운 날씨 탓에 종종 걸음으로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아가야, 엄마 잃어버렸니? 어휴, 춥다. 미연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아 꽁꽁 언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여기서 오빠 기다려요. 오빠는 어디 갔어? 금방 와? 학교에 있어요. 아이의 차림새는 단번에 보아도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듯했다. 어떤 사정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춥고 위험한 골목 한가운데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아줌마랑 언니랑 옆에 떡볶이 집에서 맛있는 거 먹을 건데 오빠 기다리면서 같이 먹을래?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의 조그맣고 힘없는 눈이 살짝 반짝였다. 도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두 손을 잡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아니 얼마나 맛있었으면. 음식에서 눈을 떼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작은 손이 바삐 움직이며 이것저것 야무지게 입안으로 가져가기 바빴다. 배가 어느 정도 찼는지 마지막 한 입을 크게 밀어넣은 뒤 포크를 내려놓고서야 음식을 바라보던 시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음식과 치열한 전쟁이라도 치른 듯 입가엔 떡볶이 국물이 덕지덕지 묻은 채로 미연을 바라보며 배시시 웃었다. 맛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에 미연의 마음 한쪽이 저릿했다. 도희가 만약 이렇게 살았었다면 그런 생각이 스치자 앞에 있는 서아가 더욱 애처롭게 느껴졌다. 오빠가 서아 찾으면 어떡해? 아이를 보고 있자니 짠한 마음에 잊고 있었다. 서둘러 계산을 하고 분식집을 나와 골목 앞으로 나갔다. 엄마, 저기 오빠 지나가. 도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때마침 시장 입구를 지나치고 있었다. 도윤아? 엄마, 도희야. 여기서 만나니까 진짜 반갑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시장 입구 쪽으로 향했다. 서아는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이며 아장아장 도윤에게로 함께 걸어갔다. 이 꼬마는 누구야, 엄마? 미연은 도희와의 데이트, 아이의 딱한 사정, 함께 떡볶이를 먹은 것까지 도윤에게 차근히 설명했다. 그렇구나. 꼬마 오빠 올 때까지 같이 있어줄게. 아이는 도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왕자님 같아. 도윤은 허리를 숙여 아이의 눈높이에 얼굴을 맞춘 뒤 윙크하며 활짝 웃어주었다. 서아는 공주님 같은데? 아이의 눈은 질끈 감겼고 양볼은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부끄러운지 조망만한 두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며 미연의 품에 쏙 파고들었다. 사랑스러운 그 모습에 세 사람 모두 추운 것도 있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멀리서 숨이 차도록 달려오는 소년이 보였다. 서아야! 교복 차림의 남학생. 소년은 키가 작고 왜소했으며 볼은 쏙 들어가 있었고 눈밑은 며칠 못 잔 사람처럼 푹 꺼져 있었다. 키는 165cm 정도로 보였고 도윤보다 두세 살은 어려 보였다. 남매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년은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황급히 동생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제 동생이 혹시 실수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학생. 서아가 혼자 있길래 위험할까봐 같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왔으니 우리는 이만 갈게요. 서아야, 아줌마 또 보자. 응, 아줌마 서아 또 보러 가야 돼?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은 다시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를 하고는 동생의 손을 잡아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데이트할까? 도윤이까지 있어서 엄만 오늘 너무 좋다. 미연의 말에 도희와 도윤은 싱긋 웃으며 엄마를 따라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도윤은 고개를 뒤로 돌려 남매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분명한 이유는 없었다. 그들의 삶이 어려워 보여서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멀어져 가는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아쉬웠다.
천천아에서 별진, 서진, 서아. 아직은 아빠 안 깼을 거야. 서아야, 우리 조심히 들어가야 돼. 할 수 있지? 서진은 최대한 차분하게 서아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손은 동생의 손목을 세게 쥐어잡고 있었다. 두 남매의 눈앞에 보이는 낡은 2층 연립주택, 철거를 앞둔 건물이었기에 세입자라고는 서진이네 가족이 전부였다. 하나둘 떠난 사람들 뒤로 어느새 빈집들만 남아 있었다. 머지않아 서진의 가족도 결국 이곳을 떠나야 했다. 오빠, 오늘도 아빠 화내면 어떡해? 두려운 눈망울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서아에게 서진은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서아는 지금쯤이면 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였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동생의 입학은 벌써 2년째 미뤄지고 있었다. 엄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새벽같이 일터에 나가 밤늦은 시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서진이 학교에 가고 나면 몸이 불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아빠가 서아를 돌봐야 했지만 아빠는 대부분의 시간을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그나마 깨어있는 시간에는 술을 마시거나 신세 한탄으로 하루를 허비하곤 했다. 서아는 그런 아빠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두려워했다. 서진이 아무리 혼을 내도 소용없었다. 동생은 늘 집을 나와 사람이 많은 시장 골목에서 시간을 보내며 오빠를 기다리곤 했다. 괜찮아. 서진은 동생의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살짝 정리해주며 두려운 눈으로 올려다보는 서아에게 다정히 눈을 맞췄다. 오빠가 있잖아. 서아는 걱정하지 마. 감기 걸리겠다. 들어갈까? 응, 오빠, 서아 오늘 추웠어. 들어가자. 서진 가족의 불행은 불현듯 시작되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춘복의 불행. 아빠 춘복은 자상함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던 묵묵한 가장이었다. 서진 나이 5살 즈음 휴일에 가족과 외식하러 갔던 순간의 기억이 남아있다. 아빠 품에 안겨 들어갔던 그곳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식당이었다. 불고기의 달큰하고 짭조름한 맛은 그 나이에 서진이 기억하는 음식 중 가장 맛있었다. 그리고 즐거웠던 기억은 거기까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엄마 진숙과 상의도 없이 아빠 춘복은 큰아버지의 빚 보증을 서주었다. 매일같이 찾아와 애원하던 형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며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했다. 며칠 후 큰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놓아버렸고 서진의 집은 한순간에 거대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다. 그때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서진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날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춘복은 건설 현장에서 기공으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현장이 시작되면 일정 기간 집중해 일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다음 현장이 열릴 때까지 휴식기를 가지며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부족함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일 이후 현장이 없는 비수기에도 춘복은 쉬지 않았다. 매일같이 일용직을 찾아 나서며 고된 삶을 힘겹게 이어나갔다. 강도 높은 노동이 쉼없이 이어지며 춘복의 몸과 정신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유독 잠이 부족했던 그는 건물 2층에서 작업하던 중 갑작스런 어지럼증에 다리가 휘청이며 중심을 잃었고 아래로 추락했다. 하필 바닥에 튀어나와 있던 철근 위로 떨어지며 오른쪽 허벅지에 깊은 관통상을 입었다. 손상 부위는 크고 넓게 파열되었다. 오염된 철근에 의해 상처는 급격히 괴사성 근막염으로 번졌고 춘복을 살리기 위한 선택지는 괴사된 다리를 절단하는 것뿐이었다. 그 후 가족의 비극은 더욱 짙어졌다. 춘복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끈을 끝내 놓아버렸다. 허망하고 절망적인 삶을 비관하며 매일의 공허를 술로 채워 넣었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는 고스란히 가족에게 터져나왔다. 진숙은 무너져버린 현실 속에서도 오롯이 서진을 위해 참고 버텼다. 춘복의 폭력이 날로 심해져도 그녀는 가장의 자리를 대신하며 망가져버린 가족의 삶의 무게를 군소리 하나 없이 홀로 짊어졌다.
서진이 7살이 되던 해였다. 진숙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된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가슴을 치며 숨죽여 울었다. 축복 속에 태어나야 할 자신의 아이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숨도 들이쉴 수 없을 만큼 울고 또 울었다. 어린 서진은 울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가 그 품에 안겨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다. 그리고 뱃속에 동생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아빠의 매질이 시작될 때마다 매번 엄마 앞을 가로막아섰다. 그날 이후 지옥 같은 매질은 결국 서진에게까지 이어졌다. 어린 서진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태어날 동생만큼은 엄마처럼 울지 않게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잊고 있던 얼굴. 아침 등굣길 치고는 지나치게 소란스러웠다. 와, 실화냐? 비율 모임? 저 얼굴이면 인생 난이도 개 쉽겠다. 남학생들은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아이, 어쩜 좋아. 쟤 우리 학교였어? 오, 우리 학교에도 드디어 문짝남이? 내 거야, 건들지 마. 여학생들의 탄성 소리가 터져 나오며 정문 앞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소란스러워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한도윤이 있었다. 아직 성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187cm에 달하는 압도적인 피지컬은 등교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단연 독보적이었다. 금빛 시로라기들이 흩날리듯 부드럽게 찰랑이는 갈색 머리.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따뜻한 브라운색이 오묘하게 층을 이룬 그의 눈이었다. 빛을 머금은 듯 깊고 영롱하게 반짝이는 눈동자는 동양인의 것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이국적이고 신비로웠다. 유리알처럼 매끈하고 투명한 피부는 현존하는 어떤 필터보다도 완벽했으며 한 손으로도 가려질 듯 작은 얼굴 안에는 그려넣은 듯 매끈한 콧날이 중심을 잡고 있었다. 길게 뻗은 풍성한 갈색 속눈썹, 살짝 올라간 입꼬리까지 부드러움과 선명함이 절묘하게 뒤섞여 눈으로 보고 있어도 체감이 안 될 만큼 비현실적이었다. 도윤의 등장만으로도 학교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했다. 도윤은 이런 주변의 반응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평소처럼 마주치는 모두에게 환하게 웃어주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줄 뿐이었다. 도윤 오랜만이다. 너는 볼 때마다 적응 안 된다 진짜. 진지하게. 하루만 너 얼굴로 살아보고 싶다. 도윤은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반갑다 세연아. 같은 학교였구나. 앞으로 자주 보자. 고등학생이 된 첫 등교날, 1학년 새내기들은 모두 설렘을 아는 채 각자의 교실로 향하고 있었다. 1학년 5반. 도윤은 가볍게 숨을 내쉰 뒤 문손잡이를 조심스레 잡았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으려 조용히 살짝 잡아당겼다. 교실 안 깊숙이 쏟아져 내린 햇빛을 받아 의도치 않게 빛을 머금고 들어온 도윤에게 한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짧은 감탄사, 묘한 긴장감, 잠깐의 정적. 그는 모여드는 시선이 민망한 듯 교실 맨 뒷자리에 서둘러 자리를 잡고 앉았다. 교실 안의 모든 눈이 도윤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때 또다시 문이 열렸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다 열리지도 않는 문틈을 비집고 작고 왜소한 아이가 들어왔다. 아이들의 시선이 잠깐 닿았지만 금세 무심하게 돌아갔고 각자 새학기 첫 일정을 준비하는 데 몰두했다. 그 아이는 허둥대며 아직 채워지지 않은 책상들 사이를 지나 가장 구석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다. 몇몇 아이들이 도윤 앞으로 앞다투어 몰려들었다. 너 한도윤 맞지? 얼굴 천재. 그 존나 유명한. 너 유명한 거 너도 알지? 와, 같은 반이야. 미쳤다. 난 강진명. 난 최태연. 잘 부탁해. 도윤은 특유의 반짝이는 눈웃음으로 그들의 인사에 반갑게 답했다. 고마워. 나 한도윤이야. 앞으로 다들 잘 지내보자. 교실은 금세 활기가 넘치고 어수선해졌다. 모두 새로 만난 친구들과 인사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어느새 교실은 아이들로 가득 채워졌다. 도윤은 조금 전 들어온 그 아이가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어디서 봤더라?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분명 어딘가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 첫날인데 모두들 수고 많았다. 정리하고 조심히 들어가라. 임시반장으로 호명된 도윤은 수업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빠르게 교실 밖으로 흩어져 나갔다. 왁자지껄했던 교실은 새학기 첫날의 여운만 남긴 채 조용해져 있었다. 문득 아침에 보았던 그 왜소한 아이가 떠올랐다. 아, 그래, 시장. 그 꼬마의 오빠. 어린 줄 알았는데 나랑 같은 나이였어? 도윤은 자꾸 신경이 쓰였던 이유를 알아차리고서 고개를 돌려 그 아이가 있던 자리를 보았다. 이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오늘도 동생 데리러 갔겠네? 도윤은 잠시 그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책상 위를 정리한 뒤 가방을 둘러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도희도 오늘 첫날이었는데 잘 다녀왔겠지? 빨리 집에 가서 어땠는지 들어봐야겠다. 도윤의 저녁. 이른 저녁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미연은 음식 접시를 하나씩 가져오며 말했다. 오늘은 첫 등교날이니까 좋아하는 걸로만 준비했어. 우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도윤이 가장 먼저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잡채는 우리 공주님이 좋아하는 거. 미연이 찡긋 윙크하며 도희 앞에 접시를 내려놓았다. 강현은 전골 냄비를 조심조심 들고 오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해물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도희는 잡채를 한 입 먹고 잠시 고민하듯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오늘 학교 진짜 좋았어. 가족들이 동시에 도희를 바라보자 도희는 수줍게 웃었다. 새 친구도 생겼어. 이름은 수지야. 예쁘고 착해. 조금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중에 집에 초대해도 되지? 강현과 미연, 도윤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도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다. 게다가 집에 초대하고 싶다니 그 변화가 사뭇 반가웠다. 그럼 언제든 초대해. 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다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그렇지 여보, 도윤아? 그럼 당연하지. 강현도 즐겁게 맞장구 쳤다. 우리 도희 오늘 완전 잘 지냈네? 아, 진짜 다행이다. 도윤은 해맑게 웃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있었다. 친구? 친구라는 단어에 문득 학교에서 다시 보게 된 시장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졌다. 계속 떠오르고 궁금해지는 이유는 아마도 호감인 듯했다. 서진의 저녁. 작은 소리에 서진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빠 춘복은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쓰러진 소주병들 사이에서 여전히 골아떨어져 있었다. 서아에게 저녁을 먹이려고 라면 2개를 조용히 끓였다. 숨소리까지 낮추며 움직였다. 서아가 있는 방으로 냄비를 들고 가던 중 뚜껑이 딸깍하고 소리를 냈다.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흐른다. 서진은 그대로 멈춰 춘복 쪽을 살폈다. 움직임은 없었다. 다행이다. 그제야 아주 작게 숨을 내쉬며 서아와 늦은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밤 9시 20분쯤. 엄마 진숙이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소리였다. 낡은 현관문은 아무리 조용히 닫으려 해도 소리를 감출 수가 없다. 안쪽에서 춘복의 낮고 불편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진숙은 발끝을 세우며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라면 묵었네잉. 서아 씻었냐잉. 아버지 깨기 전에 안에서 문 잠그고 얼른 자라잉. 알겠지? 진숙이 서둘러 방을 나가자 서진은 바로 문을 잠갔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으아! 여보, 진숙아! 진숙이 놀라서 뛰어왔다. 와 그라요? 춘복은 바닥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웜에 발목이 떨어져 볼 것 같단께. 진숙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웜에 없어져 본 달인디. 와 자꾸 말썽이다요. 있는 것 같단 말이여. 미치겠네. 없는 다리를 움켜쥐려는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발가락이 간지럽다든지 무릎이 쑤신다든지 춘복은 환상통을 자주 겪고 있었다. 형편이 바닥을 기고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는 꿈도 못 꿨다. 결국 춘복은 처방받은 항우울제와 항경련제 몇 알의 의지에 버텨나갔다. 그리고 통증이 몰려오는 순간엔 가족 모두가 숨을 죽이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퍼뜩 약 안 가져오냐? 아따!
네 서방 지금 뒤져불겄다 진수가! 서진은 잠가둔 방문을 다시 한번 조용히 확인했다. 그리고 약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랬다. 서진도 서아도 긴장이 되어 잠을 잘 수 없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건 아무리 겪어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다. 진숙은 찬장을 뒤져 겨우 몇 알 남은 약을 꺼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진 아빠, 약 좀 잡숴봐요. 술 기운이 떨어져 금단 현상이 온 춘복의 손은 제멋대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진숙은 약과 물을 그의 입안으로 넣어주었다. 술 가져와라. 니는 퍼뜩 자고 술 안 먹으면 이거 몇 시간은 계속 이지러리여. 연병할 놈의 몸뚱아리. 바람소리만 음산한 새벽. 깊은 정막을 깨고 춘복의 술주정은 어김없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런 비르머거를, 이런 젠장할 놈무것. 평이라는 작자는 그 지랄로 뒤져불고 내 인생 조져불었다. 진짜 조져불었다고. 깊이 잠든 진숙이 미동도 없이 누워있자 춘복의 분노는 다시 진숙에게로 향했다. 니는 내가 웃음냐? 병신되니까 아무것도 못 쳐서 확 그냥 버려불고 싶냐 그 말이여? 말을 혀봐. 말을. 그렇게 혀봐. 다들 어떻게 될란가이? 진숙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런 일 없은 게 얼른 자소 서진 아버지. 이런 씨, 너가 내를 요렇게 무시하니까 저것들도 애비 말을 개 똥으로 알아쳐먹는 것이오. 아니요? 밖에서 일한다 하고 돌아댕김서 서방질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잉? 말을 혀보라고. 말이 없는 진숙을 향해 춘복의 손찌검이 시작되었고 살림살이들이 부서지고 내던져지기 시작했다. 춘복의 횡포는 날이 밝아오며 서서히 끝이 났다. 서진은 공포스러운 밤을 뜬 눈으로 버텼다. 집이 한참 고요해지고 나서야 잠궈두었던 문을 조심히 열고 방 밖으로 나왔다. 엄마. 서진은 엄마에게 미안했다. 서아가 태어난 뒤로는 서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서진 자신도 늘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그려, 있났냐 내 새끼들.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진숙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고 눈물과 콧물을 손등으로 훔쳤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밥 2공기와 김치 1종지를 차려냈다. 아야, 서진아,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이. 엄마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 다 해줄 것이여. 걱정 말고 니는 공부만 잘 하면 돼야. 엄마는 너들만 잘 살면 된다. 얼른 묵으라. 내 새끼들. 모두가 불쌍했다. 엄마도 서아도 그리고 나도.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시장에서 스쳤던 도윤네 가족이 떠올랐다.